네, 세월호 사고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포함한 승객들 295명이 사망을 했고 현재까지 9명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인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양의 기술적 가능 여부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과 전찬기 재난정보학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안전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예. 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 의식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세월호 사고 1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재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학생 하나가 그 당시에 희생이 됐습니다. 김기웅이라는 학생인데 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그 여승범하고 한 4년간 사귀었었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고 희생이 됐습니다. 의사자로 지정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도 우리가 큰 사고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또 95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난 지 20년 만에 이제 세월호 같은 큰 사고가 지금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시설물 사고와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너무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적 공분을 좀 샀고 또 20년 전하고 우리나라가 변한 게 별로 없구나. 아직도 안전 쪽에서는 후진국이구나. 네. 그런 그 문제 또 정부가 또 사고를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후진국 수준 아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매우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금 문제도 정부는 아직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거를 지금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과 훈련에 아직도 미비한 것 같고 특히 언론을 이용한 이 홍보가 매우 부족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또 지방 조직과 지방 정부 조직과도 연계가 지금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 기본과 원칙을 좀 덜 지키고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사건 사고가 나면 보도를 해드립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지금 화면으로 나간 것처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의정부 화재 사건, 황풍구 사건 그리고 네. 얼마 전에도 캠핑장 화재로 그렇죠. 인해서 많은 예. 인명피해가 예. 났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이후에 조금씩 달라진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바람직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월호 이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가 이제 발족을 하고 네. 또 법률적, 제도적 그런 정비를 많이 개선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여러 각 분야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속하고 있는 학회에서도 학회가 보통 우리가 학술대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각종 학술대, 세미나, 토론회 또 자담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5월 8일 같은 경우도 국제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네. 재난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 또 교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재난을 경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물론 정부 또 지자체, 기업, 학교 다 같이 전보다는 많은 지금 노력을 네.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세월호 인양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전해졌었는데요. 먼저 이 세월호가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세월호는 네. 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그 맹골 수로라는 지금 그 침몰 네. 해역이 우리나라에서 영암 맹량해전 보셨죠? 그 다음으로 그 물살이 글센 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사실은 사람이 그 어떤 자기 신체 자체를 온전하게 활동을 못하는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선박이 거기에 수심 44m, 그러니까 44m면 기압이 5기압 정도, 그 밖에 있을 때에 5배가 걸리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수압을 그걸 견디면서 거기에 유속이 한 평균
육락도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속 엄청나게 그냥 물살이 거시게 흘러가면서 끼기도 안 낄 정도로 네. 그런 위험한 해역에 그냥 뻘에 자연이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양을 대통령께서 4월 6일 날 적극적으로 인양을 검토하겠다. 오늘 또 뭐 국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계례안까지 통과됐고 또 유족들은 인양을 안 하면은 뭐 추모 행사까지 거부하는 이런 움직임이 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좀 실기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참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유가족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굉장히 저 슬픔에 잠겨서 네네. 얼마나 그 가족들이 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네. 하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구하는 게 많죠. 한데 정부는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되죠. 정부는 전문가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항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세월호 침몰 다음 날부터 방송에서 여러 번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선수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고 안 왔을 하루 때. 이상 떠 네.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천안함이라든가 서해해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침몰해 버렸어요. 순식간에. 네. 이거는 다행히 선수가 하루 이상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 해상 크레인이 이미 현장에 3층이나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더 이상 깔아지 않게 잡아줘야 된다. 잡아서 천천히 네. 조류가 세니까 안전 고려해서 최대한 천천히 해서 육지로 네.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네. 하다 보면은 선미 쪽이 지금 바다에 닿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씩 들어 올려서 최대한 하면은 연안에 자초를 시킬 수 있다, 인위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수색, 그 다음에 인양, 네. 구조, 인양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훨씬 효과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방송에서 한 50분 이상 강조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자신 있게 유족한테 설득하는 분도 없었고 네. 인양 신용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족 철저히 반대를 했거든, 또요. 네. 왜냐면 혹시 안에 있는 실종자가 유실될 가능성이 그렇죠, 예.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러시는데 그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인양을 했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서해 해로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인양을 18일째 인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인양과 수색 구조를 병행을 해서 292명을 완전 100% 그걸 구조를 했는데 네. 인양하면서 40명을 구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인양을 하면서 동시에. 네. 근데 그렇게 나는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진작 그렇게 했으면 이게 세월호 문제는요. 작년 대안은 6월 이전에 딱 끝났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걸 완전히 실기를 한 거죠. 네, 사고 초기에 이제 네, 그런데 지금 구조와 인양을 네, 예. 동시에 했었으면은 좋았지 않았겠냐. 근데 지금 인양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양에 대한 해양수산부 기술검토 TF에서도 주장했다시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한데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상.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인양을 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안전사고에 안전을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양을 추진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네. 심층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네, 네. 인양을 추진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 일단은 그 93개 구멍을 뚫어서 크레인과 연결을 해서 네, 네. 들어올려서 얕은 곳으로 옮긴다. 지금 이런 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인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적절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그 제시한 안이 그거지 네네. 않습니까? 안 세 개의 그 홀을 뚫러서 네. 체인을 그 연결해서 네. 3m까지 띄워서 들어올려서 수평으로 저 안전지대로 얕은 곳으로 예, 한 30m 정도 수심으로 이동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플로팅 도구에 이제 또 올리듯 이렇게 앉혀가지고 인양하겠다 이건데 제가 보면은 그게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심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선체가 군함하고 틀립니다. 유객선은 선체가 약해요. 그게 불과 한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께가. 거기에 구물 93개를 뚫어서 그 체인의 무게가 한 100 내지 200톤 된다는데 그거를 그게 걸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걸었을 때 그 막중한 부하를 견딜 수 있겠느냐. 그 선체의 그 강도가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무리한 그 계획. 그럼 원형 그대로 인양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원형 그대로 입장이신가요? 인양하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원형 그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센 조류에 하루에 그 썰물 밀물이 4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제한된 시간에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 최대. 근데 거기에 워낙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수중 안전 그 속력이 있어요, 유속이. 네. 1나트 이상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수중 작업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미 해군이 천안함 때도 도와주겠다고 왔다가 자기들은 이거 수중 안전 수칙 자체가 위반이다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하게 안전 수칙을 위반해가 했거든요. 하면서 네. 한주가 준이 같은 경우는 저 순직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이것을 갖다가 1년 넘게 이걸 수중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잠수사들이 현재까지 그 투입된 잠수사들이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잠수병 내지는 뭐 골괴사증까지. 정부가 이걸 제대로 보장도 안 해주면서 한데 이런 상태에서 인양의 잠수사들이 투입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이게 대해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양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안전 여부일 것 네. 같은데요. 그 인양 과정에서 추가 희생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거든요. 예, 뭐 저는 뭐 선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말씀을 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제동님 말씀처럼 참 초기에 지휘자가 책임을 지고 적절한 대응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재난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고를 수습하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인항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다거나 또는 도상훈련을 해보는 게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뭐 선체를 절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절단 얘기, 네. 예. 그 비용이라든지 이 소요 시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선체 절단의 주 이유가 이제 그 워낙 부하가 크니까 무게를 좀 나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선체 절단을 하면은 인양의 의미가 거의 상쇄됩니다. 왜냐하면 주 목적은 원인 규명과 실종자 남아있는 9명 그 구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종자가 선체 절단하고 하면서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부력을 그 차라리 선체 내에 그 공기를 주입해서 부력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력을 좀 띄워서 그다음에 크레인을 걸어서 이제 네. 인양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선체 절단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체 절단을 하려면 네. 수중 용접을 해서 다또 그 셀을 갈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작업도 만만치 않고요. 예. 네. 재난이 발생하면요.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좀 흐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을 강조하고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안전교육을 어떤 필수 교과로 지정한다거나 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로 이제 제가 알기로도 유치원부터 초중고 뭐 대학까지 안전교육이 전에보다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경우를 보더라도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과 제가 소속인데 금년에 재난과 안전관리라는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지난 3월달에 유엔 그 재난회의가 일본 센다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다녀왔었는데 일본이 여기 자연재난 쪽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방제 수준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센다이가 뭐 2011년 3월달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지역인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결론 하나 내는 것이 쓰나미 경보가 울릴 때 부모 자식들이 서로 찾지 말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피소로 우선 각자가 가야 된다. 부모 자식을 서로 찾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몇 초 몇 분 만에 희생을 다 당한다. 아주 간결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뭐 매뉴얼 5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국민들의 재난이 왔을 때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합뉴스 TV에서도 그런 짤막한 메시지가 뭐 담긴 거를 공익방송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재난의 이제 4대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눕니다. 근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린 판교 환기구 사고 또 강화도 그 캠핑장 화재 사고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잘 없던 사고, 생소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도 서울 외곽 고속도로에 유조차 그 상판 밑에서 유조차가 기름을 갈다가 기름을 옮기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판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로 교통을 통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보수를 했습니다. 다시 공사를 했는데 3개월 동안에 우회를 시키면서 이제 손해액이 약 3천억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될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KTX 같은 경부 고속철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화재가 날지 추돌이 날지 몰라요. 그런 사고가 생기면은 고속철도 같은 건 우회도 못 합니다. 6개월이 걸지 뭐 손해를 따져서 뭐 몇 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예측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